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여러분의 월급이 체감상으로는 마치 반토막 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월급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의 가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라면 한 봉지가 갑자기 1,500원이 되었고 5,000원이면 한 줄을 살 수 있던 김밥은 이제 7,500원을 줘야 겨우 한 줄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유소의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가볍게 넘어섰고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이라도 한번 보면 장바구니 하나 채우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일이 예사가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공포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애써 믿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우리 모두의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냉혹한 현실의 전조입니다. 오늘 현재의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75원 선을 위협하며 넘나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이중대한 마지노선인 1,500원 돌파는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곧 현실로 닥쳐올 시간 문제라고요.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는 더욱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500원대는 물론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이죠. 또 다른 유명 이코노미스트 역시 1,500원이라는 숫자가 이미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환율 1,500원. 이 숫자 하나가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매일 앉는 식탁 위에서, 출근길에서 경험하는 일상에서, 그리고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 속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크나큰 변화와 충격적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의 생존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생존 매뉴얼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나면 아마도 내일 아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 환율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 열중하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파트 시세 변동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만 환율은 왠지 모르게 저 멀리 존재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전문가들만의 영역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주변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7월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불과 넉 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1,470원 선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무려 120원이 단기간에 폭등한 셈입니다. 겨우 120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단돈 120원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미국의 유학을 보낸 자녀에게 한 달에 3,000달러씩 생활비를 송금하는 부모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난 7월에는 405만 원이면 충분히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이 지금은 44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35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들어가게 된 셈입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42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는 중형차 한 대의 할부금에 해당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1천만 원을 송금했을 때 7월에는 약 7,380달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겨우 6,800달러밖에 받지 못합니다. 같은 돈을 보냈는데도 무려 580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눈앞에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가의 총체적인 수입 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4%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7%나 폭등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수입 물가 상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자 물가의 강력한 상승 압력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당장 오르고 있는 수입 물가가 한두 달 뒤에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의 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0,000원짜리 칼국수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는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직접적으로 밀어올리고 그 여파가 결국 외식 물가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강제로 밀어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외식 물가가 어쩔 수 없이 상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식품 제조업의 원재료 수입 의존도는 약 7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접하는 밀, 대두, 옥수수는 물론 설탕을 만드는 원당에 이르기까지 빵, 라면, 과자, 음료수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식품의 재료가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 모든 수입 원재료의 가격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비례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인실재단은 3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환율이 10% 오를 경우 자사의 세후 이익이 약 13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 파장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동원 F&B는 환율이 단 10원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약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하게도 기업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된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마트에서는 라면과 생수가 순식간에 붐이 났고 화장지는 품귀 현상을 빚으며 진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미친 듯이 사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먹을 라면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진짜로 쓸 화장지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물건이 없어질까봐 미리미리 사두는 심리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제로 물건이 없어지고 가격은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환율 시장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외환 시장은 겉으로만 보면 지극히 단순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러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경제 법칙이 작동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의 마트 풍경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달러를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외화 예금 월 평균 잔액은 무려 918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03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았으면 이를 원화로 바꾸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업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옆집이 달러를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는 심리가 시장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 하면 시장에서 달러는 귀해지고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소폭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외화 예금 잔액은 무려 8.8%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조금 늘었는데 달러 보유액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고스란히 쌓아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1월 18일 기존 달러 보험 판매액은 1조 5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가입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똑같은 심리로 움직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기존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주식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만 오르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이들에게 수익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라면 사재기 현상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라면을 사기만 하면 진짜 라면이 시중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기만 하고 팔거나 쓰지 않으면 시장에서 달러는 점점 귀해지고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현상이 스스로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환율은 또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까 다시 더 사려고 하는 끝이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포 매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훨씬 더 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업종들입니다. 정유, 항공, 철강, 식품. 이 네 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기억하십시오. 먼저 정유업계입니다. 국내 정유 회사들은 연간 10억 배럴이 넘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달러로 사들입니다. 10억 배럴이라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시나요? 하루에 약 270만 배럴을 수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캐노베이션은 3분기 보고서에서 환율이 10% 오를 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약 1,544억 원 감소한다고 분석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환율이 현재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약 6%가 오르는 건데 이를 비를 계산하면 약 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유 회사가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류세를 올립니다. 그럼 주유소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이는 결국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상품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피할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항공업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항공사 영업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30%가 유류비입니다. 여기에 항공기 리스료, 정비 비용, 해외 체류비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회와 부채가 약 48억 달러에 달하는데 환율이 단 10원 오르면 약 48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약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이 오르면 무려 4조 8천억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항공권 가격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외여행이 훨씬 더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철강업계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철광석과 제철형 연료탄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치솟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는 위축돼서 제품 가격의 상승한 원가부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습니다. 결국 수익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업계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롯데웰푸들은 원달러 환율 10% 변동 시 35억 원의 세전 손익 영향이 발생한다고 밝혔고 CJ제일제당은 환율 10% 상승 시 세후 이익이 13억 원 감소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요 업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질까요? 정유업계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치솟고 이로 인해 모든 제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항공업계가 무너지면 항공권이 비싸지고 해외여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관광 산업 전체가 붕괴됩니다. 철강업계가 무너지면 건설 원가가 치솟아 아파트 분양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식품업계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도미노 효과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 여파로 연쇄적으로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 산하의 권위 있는 경제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우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400원에서 1,414원으로 14원 오르면 물가가 0.04% 오르는 셈이죠. 그럼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무려 100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100원이 오르는 것은 약 7%포인트가 오르는 것이므로 물가는 0.28%포인트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인데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이 물가 목표치를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것이 반지 평균값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품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빠르게 오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지난 9월에는 2.3%였는데 10월에는 4.8%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는 환율과 국제 유가가 동시에 치솟은 복합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위축시키며 개인은 소비를 줄여 경제 활동이 위축됩니다. 결국 경기가 더욱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10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금리 조정이나 구도 개입과 같은 미봉책보다는 경제 성장률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는 구조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밴드를 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마치 병을 도려내듯이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는 사자 협의체가 전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이 대책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환해지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이론적으로 환율이 내려가겠죠. 국민연금은 전체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의 환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이민흠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 1,480원대가 되면 전략적인 환해지 발동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아 보입니까? 국민연금이 나서면 환율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환해지를 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자산을 팔아서 원화로 바꾸는 순간 해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미래에 우리가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우섭진 명지대 교수는 이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안전판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국민연금을 써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쓰면 우리의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환율을 안 잡으면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가 나빠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왜 미리 이 거대한 위기를 막지 못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열풍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로 미국 주식을 삽니다.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 시장으로 막대한 돈을 보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규모는 작년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국의 굴지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10년간 최대 20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약속했죠. 이것도 결국 막대한 달러가 한국을 빠져나가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입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에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7조 1,511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순매도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에서 달러가 마치 블랙홀처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근 환율 급등은 그 원인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깊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본질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가치는 다른 통화들보다 더 가파르게 절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찾아 나섭니다. 그럼 가장 안전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그리고 금입니다. 원화는 불행하게도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심리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가 약해지면서 과거처럼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힘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조용구 신한투자증권연구원도 국내 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보다 낮아지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된 흐름이 이제는 고착화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국제사회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과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 돌파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시간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환율이 얼마까지 올랐는지 아십니까? 무려 1,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997년 초 842원이었던 환율이 불과 1년 만에 1,000원 넘게 폭등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건실했던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실업률은 8.7%까지 치솟았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하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 상승이 대외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신용 위기를 초래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대외 순자산국으로서 환율 변동이 직접적으로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외 순자산국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돈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다 빼가더라도 여전히 한국에는 남는 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국가부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IMF 때처럼 국가부도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국가부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과 재산이 안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보십시오. 올해 1월부터 2월 10일까지의 평균 환율이 1,412.3원으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 1394.97원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10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국민 개개인의 재산 가치가 40% 이상 날아간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 부도는 안 나도 여러분의 주머니 속 재산은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끝없이 오르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 돌파가 더욱 무섭습니다. IMF 같은 극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은 안 일어나겠지만 서서히, 그러나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의 질을 갉아먹는 침묵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불을 천천히 데우면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익어 죽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 박상현 PB는 금융자산 중 약 20%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운용할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재산 가치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펀드든, 미국 주식이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산 일부를 반드시 달러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해외여행, 수입식품, 수입차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환율이 오르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소비를 미루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월세, 대출 이자,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 이런 고정적인 지출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따라오르고 결국 생활비 전체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여 놓아야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 관련 업종을 주목하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업종도 있지만 역으로 이득을 보는 업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와 같은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고 원화로 환산되는 이익이 증가합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업종을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예상치 못한 불확실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밀릴 수도 있고 물가가 급등하여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위기 상황에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현금뿐입니다. 만약 부채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줄일 때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원금을 최대한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경제가 불안정한 시대에는 한 가지 수입원만으로는 위험합니다. 부업이든, 투자든, 아니면 자신만의 기술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이든, 무엇이든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환율이 결국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에는 1,510원, 1,520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아직 겨우 80원 더 올랐을 뿐인데 뭐 어때?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겠지라며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주식을 무섭게 팔아치웁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너집니다. 2,500선이 깨지고 2,400, 2,300으로 추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공포가 확산됩니다. 환율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1,550원, 1,600원,
정부가 과도한 변동성은 용납할 수 없다. 필요하면 적극 개입하겠다며 구두 개입을 시도하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유류비가 걷잡을 수 없이 오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500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물류비가 치솟아 택배비가 2배로 오르고 마트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합니다. 라면 한 봉지가 1,500원, 우유 1리터가 4,000원. 식당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립니다. 칼국수 한 그릇 12,000원, 김치찌개 13,000원. 외식을 하려면 1인당 최소 2만 원은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외식을 줄입니다. 식당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항공권이 비싸집니다. 미국 왕복 항공권이 300만 원, 유럽 왕복 항공권이 500만 원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행사가 무너집니다. 유학비가 폭등합니다. 미국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보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에 직면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자녀를 귀국시키는 가정이 속출합니다. 기업들이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원가는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수익이 급감합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됩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구직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중장년층은 재취업 기회를 잃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환해지를 본격화합니다. 해외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들여옵니다. 환율이 조금 내려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미래연금이 줄어듭니다.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가 높은 채로 유지됩니다. 빚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부동산 가격이 흔들립니다.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또 구조 조정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악순환처럼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환율 1,500원 돌파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에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원화만 들고 있지 마십시오. 달러, 금, 부동산, 주식 등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단 한 가지 자산의 모든 것을 몰인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어 전략입니다. 특히 자산의 최소 2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현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산업이 무너져도 내가 가진 기술과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십시오. 영어를 배우십시오. 글쓰기를 배우십시오. 영상 편집을 배우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워 두십시오. 그리고 인맥을 쌓으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두십시오. 혼자서는 이 거대한 폭풍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연대를 잊지 마십시오. 가족과 진솔하게 대화하십시오.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 계획을 세우십시오. 위기는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지혜를 모아 버티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연락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힘든 시기에는 심리적인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이웃과 관계를 만드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더 이상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해 안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중대한 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거의 확신에 차서 예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위기를 인지하고 준비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위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더 강해집니다.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를 기억하십시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기억하십시오. 위기 때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지만 누군가는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그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당신의 가난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달러 통장을 만드십시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마련하여 긴급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가족과 함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 그 거대한 폭풍이 이제 곧 우리 모두에게 밀려옵니다. 이 폭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이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